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대전 둔산동에 사는 김정순입니다. 환갑을 넘기고 59의 남편을 돌본 지도 벌써 5해가 지났지요. 그의 이름은 박진우, 예전에는 저를 불러도 노래 부르듯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제 이름을 모릅니다. 아니, 기억하지 못하지요. 무색무취한 하루가 흐르고 그 안에 내가 누구였는지도 점점 흐릿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새벽 5시 자동처럼 눈이 떠졌습니다. 겨우내 하얗게 샌 머리를 묶고 남편의 옆구리를 조심히 두드렸어요. 진우 씨, 일어나야지요.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고 눈도 뜨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영혼은 늘 누운 채였거든요. 이불을 걷어 올리고 기저귀를 확인한 뒤 욕실로 옮겼습니다. 한 손엔 물티슈, 다른 손엔 갈색 약병. 아침마다 반복되는 돌봄의 순서였지요. 그에게 남은 건 식사 시간, 약 복용 시간, 배변 시간뿐이라는 사실이 문득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도 낯설었습니다. 주름은 깊어졌고 눈 밑의 검푸른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늘 아래 저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순아, 그렇게 말해줄 사람 하나 없는 집에서 이름을 스스로 불러보기도 했습니다. 참 이상했어요. 같은 집에 사는 남편이 내 이름 하나 부르지 않으니까요. 아니, 이름을 잊은 사람과 함께 산다는 건요. 매일매일 내 존재가 조금씩 조용히 지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저를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날은 어머니라고 했고 또 어떤 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침대 곁에 앉아 있으면 그의 시선은 제 뒤를 향했어요. 마치 제가 유령인 양 투명하게 보이는 듯 했지요. 한 번은 그가 제 손을 쥐더니 여보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를 온통 그 한마디로 살아냈지요. 그런데 다음 날 그는 또다시 저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체온도 모른다며 저를 밀쳐냈습니다. 아줌마, 나 집에 가야 돼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숨이 텅 막히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침대에서 자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숨을 쉬지만 그 사람은 저를 보지 않아요. 병명은 알츠하이머, 증상은 망각. 그러나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낯설미,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누가 누구를 잊고 있는 건지 가끔은 헷갈렸습니다. 저는 아직 그를 남편이라 부르는데 그는 제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말하니까요. 그래서 말이에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준다면 그 순간 저는 얼마나 흔들릴까요? 얼마나 살고 싶을까요? 치매 환자 보호자 모임은 시청 뒤편 복지관 3층에서 열렸습니다. 매달 둘째 주 수요일 오후 2시. 처음엔 얼굴을 가리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고 남편의 병을 남에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젠 그 모임이 제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 같았어요. 적어도 거기선 모두가 같은 고통을 품고 있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늘 같은 의자, 같은 순서, 같은 커피. 진행자가 참석자 명단을 확인하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정순 씨 맞으시죠? 중학교 동창이잖아요. 순간 제 이름이 어색하게 공기 중을 가르며 들려왔고 심장이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너무도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거든요. 남편 말고 간병 잃지 말고 나 자신이 아닌 타인의 입에서 나오는 이름이라니. 그건 거의 잊고 있던 어떤 떨림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회색 조끼에 검은 안경을 쓴 남자가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단번에 떠올리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은 오래된 기억을 파고들 듯 했습니다. 나 유병우야. 너랑 같은 반이었잖아. 미술 시간마다 보태신 연필 들고 다니던 정순이. 그의 말에 어설프게 웃었고 그때서야 겨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그 표정. 분명 어릴 적에도 그랬습니다. 그 시절의 병호는 말수가 적었고 교실에서 늘 뒷자리 창가에 앉아 있던 아이였거든요. 아, 미안해요.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목소리는 조금 떨렸습니다. 감정 때문이었는지 혹은 그 오랜 이름을 듣고 난 여운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병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괜찮아.
나도 기억 다 나는 건 아니야. 그냥 내 이름 들리니까 반가워서. 그 말에 저는 이상하게도 울컥했습니다. 누군가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존재를 다시 꺼내주는 일 같았거든요. 모임이 끝난 후 그는 저를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면 커피 한 잔 어때? 그 말이 낯설지 않았던 건 그의 눈빛이 조심스럽고 따뜻했기 때문이었어요. 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쪽에서 그날 들려온 이름 석자가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김정순. 오랜만에 살아있는 나를 만난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정수는 남편의 병원 진료를 마치고 인근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묶지도 못하고 대충 끌어올린 채였고 손엔 미지근한 캔커피가 들려 있었어요. 유병호는 잠시 후 도착했지요. 익숙하게 그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많이 지치셨죠? 얼굴이 예전보다 더 마르신 것 같아서요. 정수는 대답 대신 작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란 것도 너무 오랜만이라 입과 근육이 어색했어요. 병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선을 보았고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천천히 손가락으로 넘겨주었습니다. 순간 정수는 몸을 움찔했지만 물러서진 않았어요. 그 손길이 부드럽고 어디까지나 조심스러웠으니까요. 머리카락에 먼지가 좀 묻었네요. 병호의 말은 핑계였고 정순도 그걸 알았지요. 그런데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여자로서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남편은 그녀를 쳐다보지 않아요. 침대에 누워도 식사를 할 때도 심지어 말을 걸 때조차 시선을 맞추지 않았지요. 정수는 그 눈길의 부재에 점점 익숙해졌지만 병호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는 눈을 피하지 않았고 정순의 눈동자 안에서 무언가를 오래도록 들여다보려 했어요. 무언가를 아끼듯 무언가를 찾아내려는 사람처럼 말이지요. 그게 낯설고 무섭고 따뜻했어요. 그래서 다시 웃었지요. 웃지 않으면 울 것 같았거든요. 남편분은 눈을 못 마주치시네요. 병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요. 처음엔 그것조차 서운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포기했어요. 기대를 버리면 덜 아프니까요. 병호는 말없이 정순의 손등을 바라보다 천천히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난 정순 씨 눈을 자주 보고 싶어요. 그 눈에 뭐가 담겨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그 말은 바람처럼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체온처럼 머물렀습니다. 정수는 말없이 손에 쥔 캔커피를 꼭 쥐었습니다. 아직 다 식지 않은 온기가 손바닥에 고스란히 전해졌고 마치 병호의 손이 그 위에 겹쳐진 것 같았어요. 그 눈길 하나로 정수는 오래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어두운 집 안, 남편은 여전히 숨소리도 잦은 채 잠들어 있었고 침대 옆 스탠드 아래엔 전날 먹인 수면제와 물컵이 반쯤 비워져 있었어요. 이불을 정리하고 작은 가방에 담요 하나, 캔커피 2개를 챙겼습니다. 서두를 것도 없었지요. 그 시간에 정수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을 이름이었습니다. 공원은 안개가 자욱했고 벤치 위엔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와 있었어요. 유병호는 손을 흔들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벤치에 자신의 담요를 반쯤 펼쳐놓고 그녀가 앉을 자리를 만들어 두었지요. 정수는 말없이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엔 익숙한 침묵이 놓였어요.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아파트 단지의 엘리베이터 그 사이에서 두 사람은 커피캔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잠은 좀 주무셨어요? 병호가 먼저 물었고 정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른 아침의 공기는 무언가를 씻어내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느낌 덕분에 그녀는 조금 더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젯밤에도 저를 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웃기죠? 아내였던 내가 언니가 됐다는 게. 병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고 눈길이 길게 머물렀습니다. 슬프지만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나도 가끔은 내 아내가 딸처럼 느껴졌거든요. 병이 그렇게 만들더군요. 정수는 잠시 그 시선을 피했다가 이내 말했습니다. 누군가한텐 안겨야 했어요. 그냥 너무 추워서. 너무 오래 혼자였거든요.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작은 고백이었습니다.
병호는 그녀의 어깨에 천천히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어요. 안겨도 돼요. 오늘은 나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몰라요. 정수는 병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심장은 조용히 뛰었고 그의 체온이 천천히 전해졌습니다. 밤새 차가워졌던 감정들이 조금씩 녹아내렸고 그 공원의 작은 벤치는 그날 둘만의 은신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병원 면회를 마친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오후 약 기운에 잠들었고 간병인은 정순에게 잠깐 쉴 시간을 내주었지요. 병동은 늘 말수가 적었고 창문은 닫혀 있었으며 복도 끝에는 같은 그림이 매일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간의 정지 같았고 정수는 이대로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바람이라도 쐬어야겠다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래된 센터 건물, 벽엔 잡초가 자라고 있었고 철제 난간은 군데군데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만은 맑았지요. 그곳엔 병호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는 철제 의자 2개를 나란히 놓고 정순이 올 방향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그녀를 보자 조용히 웃었습니다. 조금 늦으셨네요. 그 말에 정수는 입꼬리를 들어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5분은 늦은 게 아니에요. 5년을 기다린 사람 앞에선. 그가 웃으며 의자 옆 작은 보온병을 내밀었습니다. 안엔 따뜻한 보리차가 담겨 있었지요. 병원 매점에서 샀어요. 뜨겁더라고요. 정수는 컵을 받아들며 그의 손끝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아주 짧고 얕은 떨림이 일었고 병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순 씨. 그의 목소리는 조금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군가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그런 거예요. 부르고 싶어서 기억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정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손에 쥔 컵이 점점 미지근해질 무렵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병호의 왼쪽 얼굴에만 닿아 있었고 나머지 반은 그림자였습니다. 그 명암의 경계에선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손을 그의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병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순의 손을 덮었지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녀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숨이 얕아졌고 둘 사이의 거리는 이제 말보다도 숨소리가 먼저 닿을 정도였습니다. 햇살 속에 그녀의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부드럽고도 서늘한 공기가 살갗을 스쳤고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병호의 손이 그녀의 손가락을 따라 올라왔고 그 손끝이 뺨을 스쳤습니다. 괜찮아요? 그 물음에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닿은 건 아주 찰나였어요. 그러나 찰나란 말로는 모자란 시간이었습니다. 그 입맞춤은 조심스러웠고 오래 참은 이들이 서로를 만지는 방식이었지요. 정수는 병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이 닿자 병호는 살짝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정지된 듯 했습니다. 바람도 시간도 기억도. 입술이 떨어진 후에도 둘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숨을 들이켰고 병호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아주 조용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요. 이름을 불러준 그 사람이 나를 안아주었어요. 정수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순간을 기억하겠다는 듯 병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도록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나는 살아있구나. 정수는 매일 밤 간병일지를 씁니다. 식사한 시간, 약 복용량, 배변 상태, 피부 상태까지 빠짐없이 적지요. 잊지 않으려는 싸움 같기도 하고 붙잡고 싶은 기록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지의 글씨는 갈수록 작아지고 문장은 점점 단순해졌습니다.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남편의 반응은 무표정 속에 갇혀 있었어요. 이불을 걷어주고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줄 때마다 정수는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또 다른 기록장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건 간병일지 뒤에 숨겨둔 얇은 공책이었습니다. 겉표지는 그냥 흔한 노트였지만 그 속엔 그녀의 마음이 가득했지요. 병호와 나눈 대화, 그의 시선, 손끝의 온도, 그리고 정순이 혼잣말로 삼킨 감정들이 조용히 눌러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들추기라도 하면 모든 게 들킬 것 같았지만
그걸 쓰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병호는 남편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책 한 권을 들고 와 정순에게 건넸어요. 이 책 예전에 좋아하셨다면서요. 책은 낡은 시집이었고 책갈피에는 병호가 직접 적은 시 한 구절이 있었어요. 정수는 그 페이지를 펴보다가 무심코 간병일지 뒤에 메모장 한 귀퉁이를 보여주고 말았지요. 병호는 조용히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이건 정순 씨가 쓴 거예요. 정수는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내려놓으며 작게 웃었어요. 간병일지엔 정직하게 써야 하잖아요. 체온, 약, 식사량. 하지만 그 뒤엔요, 진짜 제가 있거든요. 병호는 그 공책을 가볍게 넘겨보다가 손끝으로 한 문장을 짚었어요. 오늘 그 사람의 시선에 내가 있었다. 그러곤 이렇게 말했지요. 왜 이런 글을 몰래 쓰세요? 그 물음 앞에서 정수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래야 덜 죄인 같거든요. 누굴 사랑한다는 게 죄라면 이건 고백이 아니라 고해성사예요. 병호는 아무 말 없이 책 속 시구를 따라 소리 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시 속 구절들이 병실 안에 낮게 울렸고 정수는 그 소리에 눈을 감았습니다. 간병일지는 진실이고 그 공책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개의 장부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균형 잡듯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수면제를 복용한 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침실문을 조용히 닫고 거실 소파로 나왔지요. 탁자 위엔 와인이 반병 남아 있었고 잔은 두 개였습니다. 창밖 그론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비쳤고 방 안은 적당히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손등으로 목덜미에 땀을 닦았습니다. 몇 분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주 낮고 조심스러운 벨소리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병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말 없이 허락을 구하는 표정이 있었고 정수는 무언가를 더 묻지 않았지요. 문을 열어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은 잠들었어요. 병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왔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잔에 와인을 따랐습니다. 붉은 빛이 잔에 고이자 그녀의 눈가에도 잔잔한 미동이 일었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지 않도록 정순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오늘은 이상하게요. 너무 외로웠어요. 그냥 누군가 제 곁에 있어 줬으면 했어요. 병호는 눈을 맞추며 말했지요. 나도 그랬어요. 정순 씨 생각만 나더라고요. 와인이 입술을 타고 목으로 흘렀습니다. 정수는 병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무서워요. 지금 내가 어떤 여잔지, 뭘 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거든요. 병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정순 옆에 앉았고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 온기 속에서 그녀는 말없이 눈을 감았어요. 괜찮아요. 그냥 있어줄게요. 오늘은 정수는 눈을 떴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병호의 손이 그녀의 등을 감싸며 내려갔고 채호는 조심스레 그녀의 옆구리를 타고 흐르듯 전해졌지요. 둘 사이의 호흡이 가까워지고 숨소리가 얕아졌습니다. 입술이 마주하기 직전 그녀는 낮게 속삭였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면 그냥 구원이에요. 그 말에 병호는 조용히 그녀를 안았고 그 품 속에서 정수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 침묵, 오래된 고요 속에서 울음은 더 깊고 느리게 흘렀지요. 병호는 그녀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고 정수는 그의 무릎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몸 전체에 감각이 번졌어요. 그녀는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병호의 셔츠 단추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이 옷을 풀어내자 그의 숨결도 깊어졌지요. 그녀는 천천히 그의 무릎을 스치며 다리를 옮겼고 두 사람은 결국 같은 소파에 겹쳐 앉게 되었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가 조심스럽게 닿는 그 긴장된 순간 정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병호는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대답했어요. 정순 씨가 괜찮으면 난 더 바랄 게 없어요. 그 말에 그녀는 입술을 포개었고 키스는 훨씬 더 오래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이마와 턱, 목덜미를 따라 내려가는 그의 입술은 마치 그녀의 상처를 헤아리는 듯 다정했지요. 소파 위 무릎과 무릎이 맞닿은 곳에서부터 이불처럼 체온이 번졌고 그 밤은 그렇게 조용히 깊어졌습니다. 세상의 소음은 멀어지고
창밖에 가로등 불빛만이 방 안을 아주 작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남편이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문득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지요. 체온은 정상이었고 숨소리는 고르게 들렸습니다. 이불을 정리하고 방 안을 정돈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머릿속엔 어젯밤 병호의 손길이 오래 남아 있었어요. 감정이란 게 이렇게 무섭구나 싶었습니다. 한 번 열어버린 문은 다시 닫히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날 정수는 남편을 침대에 눕힌 채 복도 끝 창문 앞에서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에 띄게 달라진 건 없었지만 그 무언의 기류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정수는 그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어딘가 이상했지요. 병든 눈빛이지만 어쩐지 정순을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알 수 없는 단서들이 퍼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현듯 그는 물었습니다. 너 누구야? 그 말 한마디에 정수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시선이 맞닿았고 남편의 눈은 잠깐 또렷했어요. 마치 어딘가에 매달리듯 그녀의 얼굴을 응시하고 있었거든요. 정수는 가만히 그의 손등을 잡으며 조용히 대답했지요. 당신 아내예요. 김정순.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눈동자가 멀어졌습니다. 짧은 기억은 그 자리에서 부서졌고 그의 얼굴은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불을 잡아당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정수는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아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죄책감도 아닌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지요. 사랑했던 남자가 자신을 모른다는 사실도 슬펐지만 더 슬픈 건 그 사람이 더 이상 정순의 슬픔조차 알아주지 못한다는 현실이었습니다. 밖에서는 간병인들의 발소리가 오가고 방송 스피커에선 병동 안내가 흐르고 있었지만 정순의 시간은 그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만 몰라요. 이 이야기는 당신만. 그리고 그 말 끝에 또다시 조용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혼자 마트에 들러 와인 한 병과 치즈, 그리고 얇은 담요 하나를 샀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날은 아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어쩐지 무너져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수면제를 건네고 그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잘 자요. 진우 씨. 그는 아무런 말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는 거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잔에 와인을 따랐습니다. 작은 음악이 흘렀고 공기는 아주 조용했습니다. 병호는 그날 밤 그녀의 집에 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의 존재를 마음 깊이 품고 있었어요. 사랑이라 부르기엔 너무 늦었고 외도라 말하기엔 너무 간절했어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못하는 순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법이지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형편없는 여자 같죠. 말은 텅 빈 것을 울리고 눈빛은 자신을 향해 나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마주한 채 다시 와인을 입에 머금었어요. 불현듯 떠오른 건 며칠 전 소파에서의 입맞춤이었지요. 촉촉한 숨소리, 떨리는 손끝, 그리고 따뜻한 품. 그것이 위안이었는지, 사랑이었는지, 혹은 잠시의 도피였는지 정수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남편의 옆에 앉아 있던 정수는 자신의 손을 천천히 남편의 손등에 얹었습니다. 그 손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고 체온만이 남아 있었지요. 당신이 날 기억하지 못해도 난 아직 아내예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지요. 다시 소파에 앉은 정수는 손거울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울 속 그녀는 지쳐 있었고 어딘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분명히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주 작게, 짧게,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요. 근데 나 살아있긴 하네요. 그 말은 자책이 아니라 생존에 대한 다짐이었습니다. 그녀는 형편없는 여자가 아니라 끝없이 견디고 있는 여자였으니까요. 그 주 금요일 오후 정수는 남편의 병실에서 나와 복도 끝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깊게 들어왔고 유모차를 미는 간병인의 발걸음 소리가 느릿하게 들려왔지요.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며느리의 이름이 떴고 정수는 순간적으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잠깐 통화할 수 있대요. 며느리의 조용한 목소리 너머로 익숙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엄마 나예요. 정수는 오래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기억과 함께 묻어났고 이제는 어른이 된 아들이 전화를 걸어온다는 사실이 새삼 눈물겹게 다가왔지요. 그래, 아들을. 어떻게 지내니?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 애를 썼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아빠 상태 괜찮으세요? 정수는 잠시 눈을 감고 병실 안에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예전보단 좀 조용해졌어. 많이 잊었고 많이 지쳤지.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나도 가끔 너무 무기력해져. 근데 엄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 말 한마디에 정수는 더는 참지 못하고 입을 막았습니다.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숨은 뜨거웠고 눈물이 조용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너까지 그런 말 하면 엄마 너무 약해질 것 같아.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목소리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기다렸고 정수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내 말이 고맙다. 엄마는 아직 여기 있어. 너희 아빠 곁에.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써내려갔습니다. 오늘 아들의 목소리에 오래 울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고 믿고 싶다. 정수는 최근 들어 병호의 말이 자주 끊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비해 이름을 자주 틀렸고 대화 중간에 무언가를 잊는 일이 늘었지요. 처음엔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지만 며칠 전 자신이 건넨 커피를 3번이나 다시 물어본 병호의 얼굴을 보았을 때 정수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무언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날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병호 씨, 나랑 병원 한번 가요. 그냥 검진 정도로요. 병호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정순의 표정이 단단하다는 걸 알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정순 씨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왜 못 가겠어요. 그의 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안에 섞인 두려움은 정순의 마음을 덜컥 내려앉게 했던 거예요. 며칠 뒤 병원. 문진표를 작성하던 병호는 중간중간 정순을 바라보며 작은 도움을 청했습니다. 몇몇 질문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겨우 체크를 했더라고요. 진료실 안 의사의 조용한 설명과 함께 경도인지장애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어요. 완전한 진단은 아니지만 시작일 수 있다는 말이었고 정수는 숨을 참으며 들었지요. 병호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떨림 없이 그러나 마음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병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을 때 정수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병호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쥔 채 느린 말로 조용히 속삭였지요. 혹시 내가 이름을 잊더라도 얼굴만은 안 잊을게요. 그 말에 정수는 눈을 떴고 병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엔 농담도 연민도 없었고 오직 진심만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병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번 입맞춤은 위안이 아니었고 책임도 아니었습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한 미래에 대한 다짐, 기억보다 더 오래 남을 무언가를 새기고 싶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오히려 사랑보다 깊은 맹세 같았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일기장은 침대 옆 서랍 안 오래된 손거울 아래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남편이 잠든 밤이면 가끔씩 그것을 꺼내었고 무릎 위에 얹어 조용히 펜을 들었지요. 오늘도 그런 밤이었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 그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손끝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는 아주 조용했고 마음속엔 정리되지 않은 말들이 가득했어요. 나도 아내였고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쓰기까지 몇 번이나 펜 끝이 망설였습니다. 문장을 마치기 전에 깊게 한숨을 쉬었고 다시 눈을 감았지요. 남편 곁을 지키며 보낸 날들이 머릿속에 펼쳐졌습니다. 처음엔 울면서도 참고 나중엔 무표정하게 웃었고 지금은
그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정이 되어버렸거든요. 난 그 사람을 떠나지 않았지만 돌아오지도 않았다. 정수는 이 문장을 쓰고 나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눈가엔 물기가 번졌지요. 누가 들여다보면 아마 이 일기는 배신의 기록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견딤의 기록, 사랑의 폐허 위에 남은 마음의 잔해였으니까요.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남편의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고요히 숨을 쉬고 있었고 얼굴은 더 깎여 나간 듯 말라 있었어요. 정수는 그의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 머리칼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흩어졌고 그녀의 손끝에선 그 사람의 오래된 체온이 어렴풋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모를 거예요. 내가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 속삭이듯 말하며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던 손길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정수는 그 밤을 잊지 않으려는 듯 아주 조심스럽게 그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것은 인사였고 작별이었고 아직도 그녀가 아내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의 여자입니다. 병원 뒤편 작은 원룸은 오래된 간판 아래 비어있던 방 하나였습니다. 정수는 병호의 손을 잡고 그곳 문을 열었지요. 오후 진료가 끝난 병원 복도에서 조용히 빠져나온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병호는 작은 가방에 갈아입을 셔츠 하나를 챙겨왔고 정수는 모자 하나만 눌렀었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아주 적당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들어선 원룸 안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그림자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방은 작고 단추했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 좁은 책상, 전기포트와 묵은 냄새. 창문 밖으론 병원 담벼락이 가까이 다가와 있었지요. 정수는 병호가 커튼을 닫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이 천을 당기는 그 짧은 시간조차 정순에겐 떨림이었어요.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침대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숨이 얕아졌고 손끝이 다가갔지요. 병호가 먼저 손을 뻗어 정순의 뺨을 감쌌습니다. 그 손바닥은 따뜻했고 이마에서 귀끝을 타고 천천히 내려가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정리했어요. 그가 속삭였지요. 오늘 우리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그냥 기억만 남도록. 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그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키스는 조심스럽고 길었습니다. 입술과 입술 사이, 눈꺼풀 위, 목덜미로 이어지는 그 길은 체온의 궤적처럼 남았습니다. 옷은 천천히 벗겨졌습니다. 병호는 그녀의 등을 따라 손끝을 내렸고 정수는 그의 손목을 감싸 안았지요. 숨소리가 가까워지고 가슴이 서로 닿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시간을 잊었습니다. 등허리를 감싸는 팔, 허벅지를 스치는 무릎, 종아리에 걸린 담요, 끝자락. 정수는 병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체온을 기억하려는 듯 조용히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한밤이 되도록 불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선 간간히 구급차 소리가 들려왔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병호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린 죄인이 아니라 남은 시간의 애인이에요. 그 말에 정수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말이 정당화가 아닌 위로였다는 걸 그녀는 알았습니다. 병호는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정수는 그의 가슴에 손을 얹은 채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동자는 맑았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의 등은 마주하고 있었지만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져 있었어요. 흔들리는 체온과 얇은 숨결 속에서 정수는 처음으로 진심을 말했습니다. 나 이렇게라도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 그 방 안의 공기까지도 조용히 울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뒤 정수는 평소처럼 병호가 앉아있던 공원 벤치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엔 보온병과 작은 빵공지가 들려 있었고 얼굴엔 익숙한 미소가 스며 있었지요. 하지만 그날따라 병호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를 보는 눈빛이 어딘가 낯설었고 인사를 건네는 목소리엔 망설임이 섞여 있었어요. 저기 혹시 어디서 본 적 있나요? 정수는 그 말에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순간 멈춘 듯 했고 손에 들린 보온병이 작게 흔들렸지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앉으며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나예요. 정순이요. 병호 씨. 그러나 병호는 여전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정순 미안해요. 이름은 익숙한데 얼굴이 흐릿하네요. 그 순간 정순은 몇 해 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며 누구세요? 라고 묻던 그날 아침이요. 그 장면과 지금이 겹쳐졌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원 바람이 잎을 흔들었고 빵공지는 아직 뜯기지도 않은 채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정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누군가를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요. 병호는 멍하니 그녀를 보았고 정수는 그의 손등을 살짝 잡았습니다. 혹시 몰라도 괜찮아요. 난 아직 기억하니까요. 둘 다 그 말은 속삭임이었고 울음이 섞여 있었지요. 병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동자엔 여전히 낯설미 남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의 머리칼을 쓰다듬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햇살이 기울고 그림자가 두 사람의 발밑으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기억은 사라지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녀의 마음은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병호의 병원 퇴원 날 마당에 노란 수건을 내걸었습니다. 그건 아주 오래된 관습 같았지만 어릴 적 어머니가 누구의 귀환을 기다릴 때마다 수건을 달던 장면이 기억 속 어렴풋이 남아 있었지요. 병호는 이제 더는 입원해 있지 않았고 정순의 집 뒷마당 작은 방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햇살이 환히 내리쬐는 마당에는 바람이 적당히 불었고 노란 수건은 고요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병호는 마당 한가운데 놓인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고 정수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옆에 앉았지요. 두 사람 모두 오래된 기억을 잃었지만 손끝은 아직 서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정수는 병호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어떤가요? 이 집은? 정순이 물었고 병호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다가 말했습니다. 낯설진 않아요. 이 마당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말에 정수는 눈을 감고 작게 웃었습니다. 익숙함은 기억이 아니라 감각으로 남는다는 걸 그녀는 이제 믿게 되었거든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마당가에 조용히 앉아 노을을 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흔들리는 수건과 마른 풀잎 사이로 정수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랑은 사라졌지만 손끝엔 남아 있었어요.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도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걸어두는 마지막 다짐이었지요. 병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정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더 늙었고 눈동자는 더 흐려졌지만 그 속엔 여전히 따뜻함이 남아 있었어요. 마치 처음 만났던 날처럼요. 바람은 여전히 수건을 흔들고 있었고 두 사람의 손은 나란히 놓인 채 마지막 햇살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속삭였습니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다 기억할게요.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 맺힌 빛은 햇살 때문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건 아주 오래 흘려보내지 못했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수건 아래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 끝나가는 듯 했지만 동시에 또 다른 시간이 시작되고 있는 느낌도 들었지요. 사랑은 잊히더라도 손끝은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햇살이 멈춘 그 마당 끝 노란 수건만 바람을 기억해요. 당신의 눈은 먼 곳을 보지만 나는 그 손끝을 아직 알아요. 사랑은 말이 아니었죠. 기억보다 오래 남은 온기. 사랑은 사라졌지만 손끝엔 남아 있었어요. 당신이 몰라도 괜찮아요. 나는 다 기억하니까요. 이 흔들리는 마음 끝에서 우린 다시
느껴진 그 순간도 나는 잊지 않아요. 한 번도 그대의 낯선 인사 속에도 내가 있단 걸 알 수 있었죠. 사랑은 멀어졌지만 손끝은 나를 붙잡았죠. 아무 말 없이 앉아도 돼요. 그 온기면 충분하니까요. 이 노란 수건 흔들릴 때 당신은 내 곁이었어요. 기억이 모두 사라져도 내가 마지막까지 당신의 이름 대신 불러줄게요. 사랑은 사라졌지만 우리의 하루는 남았죠. 이 흔들리는 세월 속에서 손끝만은 잊지 말아요. 그대와 나 그림자처럼 같이 흔들린 사랑이었어요. 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말이 오가는 부부 사이에도 감정이 없다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통보일 뿐이었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도 몸은 멀었고 하루를 나눠도 서로에겐 아무 관심도 없었거든요. 남편과의 마지막 스킨십이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더라고요. 함께한 시간이 길수록 대화는 줄었고 침묵은 점점 더 익숙해졌답니다. 차라리 서로를 모른 척하는 게 더 평화롭다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아침엔 늘 혼자 일어나 밥을 차렸고 남편의 퇴근 시간은 예고도 없이 들쑥날쑥했지요. 먹었어, 어디야? 같은 짧은 안부조차도 이제는 귀찮은 일처럼 느껴졌답니다. 남편은 늘 바쁘다 했지만 그 바쁨이 어떤 건지 나는 알 수 없었어요. 집에 있어도 그는 늘 핸드폰 속 세상에 빠져 있었고 내가 불러도 느릿하게 고개를 드는 게 전부였답니다. 외로움은 서서히 내 안을 파고들었어요. 불만은 쌓였지만 표현되지 않았고 그렇게 고유한 분노가 나를 지배했거든요. 어느 날 밤 혼자 앉아 와인을 마시다 문득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오래전 연락을 끊었던 누군가가 떠올랐거든요. 그 사람은 예전에 나를 웃게 해주던 유일한 친구이자 짧은 감정을 나눴던 존재였어요. 잘 지내요? 손가락이 쓴 건 단 3글자였지만 그 안에 많은 망설임이 담겨 있었어요. 전송 버튼을 누른 뒤엔 손이 조금 떨리더라고요. 죄책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설마 답장이 오겠어 싶었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휴대폰을 내려놨는데 10분도 지나지 않아 화면이 켜졌어요. 기다렸어요. 답장은 단호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놀라웠던 건 내 심장이 요동쳤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 그 짧은 문장이 나를 집 밖으로 끌어내는 느낌이었거든요. 무언가가 시작되려는 예감이 들었고 나는 그 사실이 두려우면서도 설렜어요. 더는 남편에게서 받을 수 없는 온기를 타인의 문장에서 느끼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그 사람의 메시지를 기다렸습니다. 처음엔 외로움 때문이라고, 단지 대화가 그리워서라고 스스로를 속이려 했어요. 하지만 내 손끝은 점점 더 그 사람에게로 기울었고 머릿속에선 남편의 빈자리를 치우고 글을 들여놓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사랑은 아니란 걸요. 하지만 누군가의 진심을 받는다는 착각만으로도 나는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내가 잊고 살았던 말들을 태연하게 건넸습니다. 피곤하지 않아. 오늘은 좀 웃네요. 같은 말들이 처음엔 낯설게 느껴졌지만 어느 순간 나는
그 다정함에 자꾸 기대게 되더라고요. 눈을 마주칠 때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들이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별 의미 없는 대화 속에서도 자꾸만 목이 타들었고, 그가 날 바라보는 그 시선 하나로 나라는 사람이 다시 존재하는 것 같았답니다. 이젠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과 사는 것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전화벨이 울리면 괜히 가슴이 먼저 뛰었고, 메시지 알림만 봐도 손끝이 간질간질했지요. 처음에는 그냥 얘기만 하자는 말로 자신을 안심시켰지만, 이 감정이 그렇게 쉽게 멈출 수 없다는 걸 금방 알아버렸거든요. 만나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나는 며칠을 고민했지만, 결국 가장 조용한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시 넘기고 있었어요.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 앞에 앉아 있었고 웃으며 물었어요. 이런 자리 불편해요. 나는 웃었지만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숨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말보다 떨림이 먼저 튀어나왔거든요. 조심스럽게 건네는 말투, 어딘지 느려진 말의 속도, 그리고 자꾸 멈칫거리며 흐르던 시선. 그 모든 게 나를 흔들었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고 싶다는 생각과 조금만 더 머물고 싶다는 욕망이 동시에 피어났어요. 괜찮아요. 그냥 얘기만 해요. 부담 주려는 건 아니에요. 그는 그런 말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했어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였지요.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준 게 몇 년 전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는 대답하지 않고 내 손을 조심스레 덮었어요. 움찔했지만 금방 그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기가 손바닥 사이로 스며들었고 나는 그저 조용히 손을 내려다봤어요. 내 결혼 반지가 낯설게 느껴졌고 그 아래 감춰진 손등의 핏줄만이 이상하게 선명했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눈을 피하지 않고 단호하면서도 슬픈 얼굴로 말했어요. 안 되는 거 아는데 멈추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린 듯 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남편의 무관심을 견딜 자신이 없어졌고 그의 다정함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도 알아버렸습니다. 그는 나를 구해주지 않았지만 내가 그 안으로 뛰어들 이유가 되어 주었지요. 그의 다정은 똑같았고 나는 기꺼이 그 잔을 스스로 들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걷기 시작했답니다. 출장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퇴근 후 바로 집으로 가야 했지만 나는 핸드백 속에 작은 파우치를 챙기고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에게는 본사 회의가 늦게 잡혔어라고 단 한 문장만 남겼고 그 뒤에 따라붙은 질문은 일부러 읽지 않았어요. 뭔가를 속인다는 감정보단 이미 들키든 말든 상관없다는 마음이 더 강했거든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나는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호텔은 조용했고 객실 앞 복도엔 사람이 없었어요. 그가 문을 열고 내 얼굴을 본 순간 아무 말 없이 나를 끌어당겼습니다. 늦었어요. 그 말이 전부였고 그 한마디에 나는 온몸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서로를 껴안았고 짧은 입맞춤이 목덜미에 닿는 순간 나는 그 어떤 생각도 하지 않았답니다. 단추를 하나씩 풀어내는 그의 손끝이 셔츠를 따라 내려올 때 내 어깨가 벌써 달아올랐던 걸 보면 말이에요. 괜찮아요? 그가 속삭이듯 물었고 나는 말 대신 그의 손을 내 목선 위로 유도했어요. 손끝이 쇄골을 스치며 내려가자 등줄기를 타고 떨림이 퍼졌습니다. 셔츠는 이미 어깨를 벗어났고 속옷 위로 떨어지는 그의 숨소리가 아찔했어요.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그가 말했을 때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입술을 붙잡았습니다. 그 입술은 내 턱선을 훑으며 이내 귀끝까지 닿았고 나는 더는 미안하다는 말조차 잊고 있었지요. 소파 위로 밀어 눕혀졌을 땐 숨이 조금 가빴어요. 다리를 벌리고 눕는 자세가 너무 적나라하게 느껴졌지만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했고 그러니까 조금은 용서받는 기분이었어요. 허벅지 안쪽에 스치던 그의 손바닥은 내 몸이 아직 누군가를 원한다는 사실을 끄집어냈고 나는 그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셔츠 자락 아래
그의 손이 닿을 때마다 나는 더 깊이 빠졌어요. 이건 잘못이죠. 내가 속삭이자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내 손목을 잡아 자기 가슴팍으로 이끌더니 심장 소리를 들려주듯 품 안에 꼭 안았어요. 그의 체온이 그날 밤 내 모든 죄책감을 지워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는 내 등허리를 쓸어내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어요. 나의 등줄기부터 골반까지 그의 입술이 지나간 자리에선 전기가 튀었고 나는 스스로 이 죄를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손가락 사이로 그의 머리카락을 느끼며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조금만 더 여기 괜찮아.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내 말의 끝을 끊지 않았고 속옷끈을 살며시 넘기며 나를 더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복부 옆 라인을 따라 내 손이 미끄러졌고 우리는 서로의 입술을 훔치듯 반복했어요. 그날 밤 나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고 그도 나를 친구의 부인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건 기억이 될 거예요. 그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며 나를 꼭 안았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침대도 아닌 이 소파 위에서 우리는 서로를 쥐고 흔들며 죄를 짓고 있었고 나중엔 아무 말 없이 잠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그가 일어나 샤워를 할 때 나는 조용히 거울 앞에 앉아 어제의 입술 자국을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한순간도 돌아가지 않을 걸 알면서도 그 온기를 기억하는 내 자신이 무서웠어요. 나는 끝까지 그날 밤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방 안에 놓인 호텔 영수증 한 장, 지워지지 않은 예약 확인 메일 하나. 거기에 내가 의심받을 거라는 예감은 전혀 없었어요. 늘 쓰던 이메일로 호텔을 예약했고 영수증은 가방 깊숙이 넣어뒀는데도 어딘가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아니 어쩌면 나 자신이 흘리고 싶어 했던 건지도 몰라요. 죄책감은 종종 들키고 싶은 본능과 맞닿아 있으니까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어둔 내 옆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셨고 평소보다 오히려 다정하게 느껴질 만큼 정적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가 더 무서웠지요. 어제 저녁엔 잘 잤어? 라고 묻는 그 한마디조차 내 목을 조이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편은 더 이상 내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심한 듯 혹은 너무 많이 아는 사람처럼 날 바라봤습니다. 할 말 없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가 내게 한 말이었어요. 목소리는 낮았고 시선은 테이블 끝을 향하고 있었죠. 나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대답했어요. 없어. 한참이 지나도 남편은 자리를 뜨지 않았고 나는 자꾸만 젖은 컵받침을 손끝으로 문질렀어요. 정적이 견딜 수 없이 길게 이어질수록 내가 먼저 무너져야 할 것 같았어요.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섭다. 그렇게 속으로만 되뇌었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방 안을 천천히 돌아다녔어요. 그리고는 내 옆에 놓인 의자를 끌어앉으며 말했어요. 그 사람 너한테 뭐였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았지만 말로 설명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이미 벌어진 일을 무마하거나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나는 차라리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게 침묵은 방어이자 회피였고 동시에 가장 잔인한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우리는 몇 번의 식사를 함께했고 몇 번의 날을 같은 공간에서 보냈어요. 다만 우리의 대화는 더는 사랑하는 이들 사이에 그것이 아니었지요. 언젠가 들켜버릴 거짓말이라면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밤 너무 많은 것을 무너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까지만이에요. 진짜로.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이미 마음은 무너진 채였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끌었고 우산도 없이 둘이 함께 발걸음을 옮긴 곳은 골목 안 허름한 여관이었습니다. 프런트의 형광등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층계를 오르던 그의 손끝이 내 허리를 스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를 설득할 틈도 없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등 뒤로 남긴 채 방 안 공기부터 먼저 들이마시고 있었지요. 셔츠를 벗겨낼 때 나는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너무 따뜻해서 더는 미안하다는 말조차 꺼낼 수가 없었거든요. 대신 나는 손으로 그의 손목을 감쌌습니다. 툭 튀어나온 뼈마디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자꾸만 숨을 막히게 했거든요. 셔츠 단추가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나는 여전히 아내라는 사실이 목구멍을 긁었고, 동시에 여자로서의 목마름이 몸 안 어딘가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이런 거 나쁘다는 거 알아요. 작게 말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목선을 따라 입술을 떨구었고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키스라기보다 내 안의 죄책감과 싸우는 듯한 호흡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내 손을 들어 자신의 가슴께로 이끌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나도 같이 두근거렸습니다. 내 손끝이 그의 가슴에서 복부 옆 라인으로 흘러내릴 때 그는 잠시 내 귀를 물었고 나는 거기서 무너졌습니다. 허벅지와 허벅지가 맞닿았고 우리는 침대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낡은 소파 위에서 등줄기가 내 손바닥에 그대로 전해졌고 그는 내 허리를 감아 올렸어요. 순간순간 그의 숨소리가 내 목 위를 스치면서 나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그가 두 손으로 내 손목을 눌렀고 나는 그 위에서 조용히 입술을 물었습니다. 그만할까요? 그가 물었을 땐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고 그는 다시 내 허리를 잡아당겼습니다. 나중엔 내 다리 위로 그의 손이 닿았고 그 손길이 허벅지 안쪽을 헤집을 때 나는 짧게 신음을 흘렸습니다. 여관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세면대 아래에 놓인 수건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말없이 조용히 서로를 가졌습니다. 끝난 뒤 나는 그의 팔을 베고 누웠고 그는 내 머리카락을 천천히 빗어주었습니다. 무거운 공기 속에서 나는 한참을 침묵했고 결국 작게 물었어요. 오늘이 진짜 마지막일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대답 없는 대답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고 오직 그 남자의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도장을 찍어두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흰 종이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나는 그걸 바라보며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손끝을 떨고 있었지요. 그 종이를 덮고 있는 건 단순한 잉크 자국이 아니었어요. 나에 대한 신뢰, 함께 쌓아온 시간, 그리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감정의 죽음이었거든요. 말없이 걸어나가던 그의 뒷모습은 슬픔보다도 덤덤했고 그래서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제 사랑도 존중도 없어. 그냥 끝내자. 그 한마디가 전부였지요. 소리치지도 울지도 않았고 목소리에는 아무런 떨림도 없었어요. 사랑은 이렇게 끝나는 거였나 봅니다. 불같은 싸움도 없이 차가운 종이 한 장과 무표정한 얼굴로 나는 붙잡지도 못했고 미안하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입안에서 떠돌던 단어들은 다 미끄러져 버렸고 결국 나는 그저 숨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지요. 미안해. 진심으로.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작게 내뱉은 말은 방 안 공기에 흩어졌습니다. 그는 돌아보지 않았고 나를 향해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지난 시간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나를 지켜주던 울타리는 무너졌고 남겨진 건 이기적인 감정들과 망가진 마음뿐이었지요. 서류에 손을 뻗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게 끝일까? 한 번쯤 더 말해볼 수는 없는 걸까? 하지만 도장의 붉은색은 너무도 선명했고 거기엔 어떤 여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내 입술은 굳게 다물어졌고 눈물은 흘러내리지도 않았어요. 이제는 울 수조차 없는 것 같았거든요. 이혼. 그렇게 단어로 떨어졌고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짐을 싸던 밤 그는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고 눈빛은 젖어 있었어요. 열쇠 돌리는 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을 때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는 내게로 다가와 한 손으로 내 팔을 끌어당겼지요. 가슴께로 파고든 그의 이마가 숨결을 뒤흔들었고 나는 그 순간 다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만하려고 했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말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어요. 거칠어진 숨소리와 함께 내 입술을 삼키듯 덮쳤고 나는 그의 가슴팍을 두드리다 이내 손을 풀었습니다. 침대 시트는 차가웠고 벗겨진 그의 셔츠 아래 등줄기가 내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입술을 옮기며 내 쇄골을 쓸고 지나갈 때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어요. 아직 이 사람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습니다. 내 손끝은 그의 엉덩이를 감쌌고 그 곡선 아래의 긴장감이
손바닥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내 머리를 받치고 다른 손으로 내 허리를 감싸며 눕혔지요. 격정적이라기보다 갈 곳 없는 감정이 터진 듯한 움직임이었어요. 그의 손이 내 옷자락을 넘기며 복부 옆 라인을 훑을 때 나는 더는 참지 못하고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왜 왔어요? 왜 다시 돌아왔어요? 그는 대답 대신 내 입술을 덮었어요. 그 키스 안에 분노와 후회, 그리고 놓지 못한 사랑이 다 섞여 있었지요. 그가 허벅지를 밀어붙일 때 우리는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방 안엔 두 사람의 숨소리만 가득했고 무릎 뒤쪽을 훑은 그의 손끝에서 나도 떨렸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그의 손가락 사이에 나를 쥐어주듯 매달렸지요. 등허리가 시트에 닿을 때마다 온몸이 진동했어요. 그는 내 턱선을 따라 입술을 내렸고 가슴 위를 지나 다시 목선에 숨을 쉬듯 머물렀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몸은 서로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낼 거예요. 진짜로 이번엔.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땐 이미 그의 팔 안에 안겨 있었고 그는 부드럽게 나를 밀착시켰어요. 두 다리 사이를 헤집던 손이 잠시 머무르다 다시 깊어졌고 나는 짧게 신음을 삼켰습니다. 우리가 쌓았던 감정과 죄책감은 침대 위에서 얽히고 설켜 한순간에 온기로 터져 나왔습니다. 끝난 뒤 그는 내 옆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말없이 내 손가락 사이를 매만지던 그 손길에 나는 다시 눈을 떴어요. 창밖에는 새벽이 오고 있었고 내 마음은 다시 혼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밤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비 내린 뒤 처음으로 화창한 아침이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채 거울 앞에 선 나를 보며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로펌 건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기보단 무감했습니다. 긴 대기 끝에 만난 여성 변호사는 내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지요. 유책 배우자더라도 재산 분할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요. 나는 숨을 들이마신 채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그의 명함, 그의 수입, 그리고 그 모든 걸 함께 일군 지난 10년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변호사는 내 표정을 살피며 한 번 더 설명했지요. 전업주부셨고 육아와 살림을 도맡으셨잖아요. 그 기여분은 무시되지 않아요. 명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 근처가 떨렸습니다. 재산을 반으로 나눈다는 말이 기쁘지 않았어요. 이혼이 승리라는 단어로 다가오는 것도 아니었고요. 다만 조금은 덜 억울해도 된다는 생각, 그것뿐이었어요.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각종 사건 기록들이 나와 같은 얼굴을 얼마나 많이 보았을지 짐작하게 했습니다. 혹시 남편 측에서 먼저 조정 신청한 거예요? 그녀가 묻자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요. 그냥 도장을 찍어뒀더라고요. 아무 말도 없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고 나는 손끝으로 가방끈을 만지작거렸어요. 마치 뭔가 잡고 있어야 겨우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사무실을 나오는 길, 복도에 늘어선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내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 아래 내 감정도 질질 끌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법은 내 편이었다지만 마음은 여전히 허공에 부유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집이었습니다. 대출도 등기분본도 관리비 고지서도 늘 그의 이름이 맨 위에 찍혀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영희가 남편이면 그냥 깨끗이 포기하세요. 애초에 당신 이름 아니잖아요. 그렇게 쉽게 단정하곤 했어요. 하지만 세탁기가 고장났던 그날 기사 부른 건 나였고요. 도배 시트가 들떴을 땐 손에 풀 묻혀가며 벽지를 밀착시킨 것도 나였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며 울던 새벽 그 집의 거실 바닥을 베개 삼아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것도 장난감 밟고 울컥했던 순간조차 웃음으로 넘긴 것도 다 나였거든요. 그 집은 나 없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거실 장판에 스크래치 하나, 싱크대에 찌든 김치 국물 자국까지 모두 내 손을 지나며 생겨난 흔적이었어요. 나는 단지 그 공간을 살아낸 사람이 아니라 집이란 이름을 실제로 구성해온 주체였다는 걸 이혼 앞에 놓인 서류를 보며 실감했지요.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만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절반의 여자가 아니에요.
절반의 삶을 살지도 않았고요. 변호사는 내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야 해요. 재산분할은 계산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그녀는 내게 권리의 언어를 알려주었고 나는 그제야 가치란 게 숫자뿐 아니라 기억과 노력의 축적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어요. 아파트 평면도 위에서 내 손이 닿지 않은 곳은 없었습니다. 그 공간은 분명 나도 함께 일군 결과였지요. 남편과 나란히 사인하던 날, 그는 펜을 내려놓으며 내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 집, 반은 당신 몫이야. 이제야 알겠더라고. 그 말이 진심인지 그저 면피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들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집이 날 지켜주진 않았지만 나는 집을 지키며 살아냈다는 사실 하나로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 집의 절반은 단지 평수의 반이 아니라 나란 사람의 존재를 인정받는 증거가 되어야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10분이나 일찍 도착했지만 남편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와 마주 앉은 테이블 위에는 물 한 잔도 없이 조정한 서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공무원은 표정 없이 말했지요. 양측 모두 조정 의지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 말이 3번쯤 반복된 뒤 결국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가져갈 자격은 없어. 그 말은 조정 자체를 막아서는 돌덩이였어요. 나는 손을 움켜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차오르면 괜히 언성이 높아질까봐, 억울함이 말끝을 떨게 할까봐 그냥 고개만 숙였어요. 대답 대신 변호사 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그녀는 내 옆에서 조용히 손등을 눌러주었습니다. 그게 유일한 위로였어요. 상대방이 유책이라는 이유로 모든 권리를 부정할 순 없습니다. 판결까지 가시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녀의 말은 물러서지 않았고 법 조항을 근거 삼아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젖히며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자료까지 바란다는 거야.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지도 미워하지도 않던 시절, 그래도 가족이라 여겼던 시절이 스치듯 지나갔지만 지금 내 앞에 그는 더 이상 내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우린 함께 만든 가정을 나누는 거예요. 당신의 것도 있었지만 내 것도 있었던 거니까. 말끝이 떨리진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차분하게, 침착하게 말했어요. 조정위원은 조용히 회의록에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더는 어떤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분의 침묵이 흘렀고 조정위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정 불성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향후 판결 일정은 별도 통보드리겠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오는 길, 어깨에 살짝 내려앉은 햇살이 눈부셔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법정에서 나는 더 이상 안 해도 여자도 아닌 당사자였고 그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으려 안간힘 쓰는 존재였어요. 벽에 붙은 법률 안내문들이 하나같이 공정과 균형을 말하고 있었지만 내 속은 여전히 무겁고 어지러웠습니다. 조정은 불성립되었고 이제 나는 끝까지 가야 할 이유만 남아 있었습니다. 법정 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 마냥 웅웅 울리는 환기음 외에는 아무도 먼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변호사 옆에 앉아 판사석을 바라보며 숨을 골랐고 남편은 반대편 책상 끝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변호사가 앞에 놓인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위자료는 2천만 원, 재산분할은 2억 원입니다. 그 말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고 턱이 굳어졌습니다. 법정 안이 갑자기 딱 긴장으로 얼어붙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요. 그이는 웃음을 삼키듯 숨을 들이마시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도둑놈이지. 나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입을 다문 채 말없이 손을 뻗었습니다. 내 변호사는 준비해둔 서류를 슬며시 내밀었고 나는 펜을 들어 도장을 찍었습니다. 잉크가 번지지 않도록 조심스레 눌러 찍고 나니 손끝에 묘한 떨림이 남았어요. 순간 남편이 또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걸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 물음은 나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자책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고 더 서글펐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고 눈앞에 선 사람에게 담담히 말했지요.
나한테 죄가 있다면 그건 사랑이 식은 관계를 너무 오래 끌고 간 죄예요. 하지만 우리 집을 만든 시간은 진실이었고 내가 쏟은 노력도 거짓은 아니었어요. 그 말에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 대신 침묵이 공간을 가득 채웠고 판사는 그 공기를 조심스럽게 쪼개듯 단단하고 간결하게 말했어요. 양측 요청에 따라 본 재판은 이와 같이 판결합니다. 판결문이 떨어지는 소리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법은 균형을 추구했을 뿐이고 감정의 무게는 판결문 위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으로 걸어 나오며 나는 생각했어요.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나로서 인정받기 위해 지나온 모든 과정을 숫자로 봉인한 것 같다고요. 도장 하나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도장을 찍기까지의 시간과 울분, 꾹꾹 눌러온 고통까지 포함된 가격이었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온도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의 숨이 응축된 법정은 늘 싸늘했지요. 목덜미까지 올라오는 재킷의 깃을 여미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 옆엔 변호사가, 맞은편엔 남편이 각자의 침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잠시 후 판사가 들어오고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그의 첫마디는 교과서 같았습니다. 감정이 개입될 틈은 없었고 단어는 명확했고 문장은 날카로웠지요.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고 다시 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마음의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시종일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손등만이 간신히 시야에 잡혔습니다. 새끼손가락이 살짝 떨리는 걸 보며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긴장을 떠올렸습니다. 재산 분할은 민법 제839조의 2항에 따라 이혼은 결국 법의 일이었고 마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함께 살아낸 시간이 얼마였는지, 몇 번을 용서했는지, 누가 먼저 등을 돌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와 그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든 판결은 숫자로만 남았지요. 종이 위의 수치들은 정확했고 감정은 없었습니다. 나는 그날 알았어요. 법정이란 곳에는 온기가 없다는 거요. 재산 분할 비율은 55로 판단됩니다. 그 말에 남편이 비로소 고개를 들었습니다. 턱끝이 떨리는 걸 나는 알아챘습니다. 그의 눈빛은 싸늘했고 동시에 공허했어요. 마치 그 안에 모든 불만과 인정이 뒤섞인 듯 보였어요. 하지만 더는 언성이 오갈 일은 없었습니다. 모든 감정은 끝나버린 서류에 묻혔고 우리는 이제 남남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내가 어떤 삶을 살아냈는지를 누군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순간이었을 뿐이었어요. 나는 그날 법정에서 절반이라는 이름표를 받았습니다. 내 몫이라 불릴 수 있는 유일한 증거로서요. 창밖에 소음이 달라졌습니다. 익숙했던 골목이 뒤로 밀리고 낯선 길들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트럭에 몸을 실은 채 나는 마치 누군가의 인생을 내다버리는 기분으로 이사를 하고 있었어요. 뒷좌석에 놓인 상자마다 기억이 들어있었고 오래된 커튼에서부터 손때 묻은 식칼까지 무엇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특히 그 사람과 함께 고른 것들은 그날의 말투와 눈빛이 그대로 붙어 있어 더 무거웠습니다. 남편이 골랐던 가죽 소파와 내가 고른 오크 원목 식탁이 나란히 트럭 안에 묶여 있는 걸 보았을 때 이상하게도 그 조합이 꼭 부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같은 공간에 놓인 각자의 결을 가진 가구. 이제는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이 서로를 견뎌낸 두 물건이 우리 부부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사 잘 되면 연락 줘. 그가 짧게 말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울 것 같아서요. 대신 트럭 문을 닫으며 혼잣말처럼 중얼였죠. 이 집은 우리가 만든 거였어. 너 혼자도 나 혼자도 아니었어. 새로 이사 갈 집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 꼭대기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어 이삿짐 기사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계단을 오르내렸고 나는 현관 앞에서 신발장을 닦으며 낡은 문틈을 몇 번이나 다시 살펴봤어요. 혼자 꾸릴 공간이 생겼다는 게 자유로우면서도 어딘가 자꾸 뒤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가장 무거웠던 건 함께 만들었던 모든 공간의 잔상이 아직 내 손끝에 남아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밥솥을 열면 그가 좋아하던 김치찜 냄새가 나는 것 같았고, 식탁을 닦다 보면 아직도 그의 커피잔 자국이 보이는 것만 같았거든요. 밤이 되면 더 또렷해졌습니다. 새로운 집의 전등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예전 집에서 익숙하게 누르던 위치를 헛짚곤 했어요. 내가 떠나온 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내가 한때 가족이라고 불렀던 모든 것에 흔적이 쌓여 있던 곳이었습니다. 괜찮을까? 진짜로 이게 맞는 걸까?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끝내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주먹만 한 불빛이 새 집의 방 안에 퍼져 있을 때 나는 처음으로 혼자가 된다는 사실에 조금은 덜 겁이 났습니다. 혼자라는 건 빈집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시작일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 집에서 나왔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내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 무게로 남아 있을 겁니다. 거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의자 하나, 벽에 걸린 시계 소리, 종일 울리지 않던 휴대폰이 전부였어요. 전날 밤 옮겨놓은 옷가지를 다시 꺼내 정리하다 말고 나는 손등으로 눈을 문질렀습니다. 피곤한 것도 졸린 것도 아닌데 눈이 자꾸 흐릿해졌거든요. 사람이란 감정이 남아있을 땐 화도 내고 소리도 지르는데 다 사라지고 나면 이렇게 조용해지는 거구나 싶었어요. 며칠 만에 연락이 온 글은 여전히 비슷한 말투였습니다. 낮고 단정하지만 날이 서 있었고 딱 한마디 감정이 들어있는 척 흉내낸 말이었죠. 이제 넌 나한테 아무 자격도 없어.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뭘 바라고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용서를 구하길 바란 것도 아니고 다시 돌아오자 말해주길 바란 것도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을 보며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손에 힘이 풀려 휴대폰을 소파 위에 떨어뜨리고 나는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맞아. 이제 나한테도 자격 같은 건 없어. 입술 사이로 작게 새어나온 그 말은 그에게 들려주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에게 하는 마지막 확인처럼 느껴졌어요. 억울하지 않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모르겠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아직 남아 있었고 동시에 억울함도 조금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상하게 뒤섞인 감정들이 하루하루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었지요. 커튼을 열면 봄이 막 시작되려는 창밖이 보였어요. 가로수 가지가 조금씩 부풀고 있었고 멀리선 누군가가 손을 흔들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지요. 모두가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는 듯했어요. 그 속에서 나 혼자만 감정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요. 전화를 끊은 뒤 그는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익숙했지만 이번엔 이상하게 덜 아팠어요. 이제는 그가 없다고 해서 내 하루가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 같았고 누군가의 아내라는 정체성이 사라졌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 서서히 느끼고 있었거든요. 사랑도 미움도 후회도 다 사라지고 나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남은 건 나 자신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이 방에서 나는 조금씩 다시 사보려 합니다. 사랑했던 날들도 실수했던 밤들도 모두 지나갔으니까요. 그리고 그 어떤 말보다 내게 위로가 되는 건 나에게도 아직 앞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지막 서류가 도착한 날, 나는 구석에 쌓아두었던 종이박스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사하면서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었어요. 결혼 초사진첩, 아이의 초음파 사진, 그리고 함께 다녀온 여행지의 입장권 같은 자잘한 기억들이 들어있었지요. 그 중에서도 남편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보며 한참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 나는 너무도 몰랐고 그 사람도 지금의 우리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거든요. 집은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벽과 창문, 가전제품, 가구 하나하나의 가격이 매겨졌고 그중 절반이 내 몫이 되었어요. 변호사는 이걸 두고 정당한 분할이라 불렀지만 내 안에서는 감정이란 것이 제로가 된 채 남아 있었지요. 결국 사랑은 끝났고 계약만 남았으니까요. 누가 그랬습니다. 사랑은 감정이고 결혼은 계약이라고.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그 말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남편도 나도 더는 사랑하지 않았고 서로를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끝냈을 뿐이었고 각자의 절반을 챙겨 나왔을 뿐이었어요. 절반의 여자가 된 기분 어떤가요? 어느 날 친구가 농담처럼 묻더라고요.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절반만 남은 여자가 아니라 너무 많이 알아버린 여자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남편의 말버릇, 손톱 무는 습관, 좋아하던 드라마의 패턴, 심지어 나를 떠난 이유까지. 그 모든 걸 너무 뚜렷하게 알아버려서 이제는 있는 것도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나는 더는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나 자신조차 한때는 놓아버렸었으니까요. 사랑이라는 말 앞에서 쉽게 눈물 짓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딸로, 아내로, 엄마로 살던 시절엔 내가 누구인지조차 몰랐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난 지금에서야 비로소 생각하게 되었지요. 나는 어떤 여자였나? 나는 어디까지 나를 지켰나? 계약은 파기되었고 주소도 바뀌었습니다. 결혼도 집도 법도 이제 나를 묶지 않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자유는 손에 쥐었지만 그 자유 안에는 고요한 외로움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랑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오직 살아야 한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나쁜 결말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감정 없이 살아가는 것도 아주 나쁘진 않거든요. 다만 다음에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땐 절반이 아닌 온전히 나로서 사랑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나라는 사람 자체로서요. 이제는 절반이 아니라 완전한 나로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다 식은 밥처럼 식어버린 말, 오래된 소파에 흔적만 남아. 너 없는 하루를 나는 견뎌도 널 모르는 척은 못하겠더라. 사랑은 죄였고 나는 죄인이었지. 근데 왜 절반은 내 몫이 아닌 듯해. 절반의 여자라 말하지만 그 집은 내 젊음을 깔고 있었어. 세탁기 돌리던 손끝도 아이를 재우던 숨결도 지울 수 없는 건 나였어. 넌 말했지, 넌 자격이 없어. 날 사랑한 네 입술이었잖아. 잘라낸 사랑의 마지막 끝에 계약만 남은 날 안아줘야 했나. 사랑은 파탄났고 법은 나를 불렀지. 그래도 널 다 잊은 건 아니야. 절반의 여자라 말하지만 그 집은 내 기억 위에 서 있었어. 침대 위 엉킨 숨소리도 식탁 위 웃던 사진도 절반은 내가 만든 세상이야. 네가 먼저 사라졌어. 마음도 말도 없이. 그런 널 내가 먼저 놓았을 뿐이야. 절반의 여자였을지 몰라도